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6시 40분 퇴근길 지하철 안이었고 저는 손잡이를 잡은 채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오빠 이름이 뜬 걸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오빠는 1년에 두세 번밖에 전화를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때나 엄마 생신 때나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가슴 한쪽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짧았습니다. 엄마가 오후 4시쯤 집을 나가셨는데 6시가 넘도록 안 들어오신다는 거였습니다. 휴대폰도 집에 두고 나가셨대요. 동네를 돌아봤는데 안 보이고 버스 정류장도 가봤는데 없고 시장 쪽도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지금 파출소에 신고하러 간다고 누나도 내려올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지하철 안이 갑자기 너무 시끄럽게 느껴졌고 사람들 틈에 끼어 서 있는 제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가 사라졌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디로 가신 걸까요? 왜 갑자기 나가신 걸까요? 뭘 찾으러 가신 걸까요? 저는 급하게 다음 역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한테 고향 주소를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가만히 창밖을 보는데 어두워지는 하늘이 자꾸만 엄마 얼굴로 보였습니다. 요즘 엄마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는 오빠 말이 떠올랐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10분 뒤에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신다고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멍하니 서 계실 때도 있고 화장실 가려다가 방으로 들어가실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가보자고 하면 괜찮다고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라고 손사래를 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애들 학원 보내야 한다는 핑계로 남편이 주말 근무한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아도 말끝을 자꾸 흐리시는 것 같아도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효녀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정작 엄마 곁엔 오빠만 있었습니다. 택시가 고향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파출소 앞에 오빠가 서 있었고 옆에는 동네 아주머니 2분이 계셨습니다. 오빠 얼굴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사진 들고 주변을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버스 기사님들한테도 연락했고 동사무소 쪽에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 옆에 서서 가만히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이 밤에 어디를 헤매고 계실까 생각하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추운 날씨였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오후에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는 걸 봤다고 손에 가방을 들고 계셨다고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가방을 들고 나가셨다는 건 어딘가로 가려고 마음먹으신 거였습니다. 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전에 엄마가 전화기 앞에 오래 앉아 계셨다고
누구한테 전화하려는 것 같았는데 번호를 못 찾으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옷을 챙겨 입으시더니 나간다고 하셨대요.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는데 딸한테 간다고 하셨답니다. 딸이 안 오니까 내가 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을 나서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오시려고 집을 나선 겁니다. 서울까지 2시간 반 걸리는 길을 86살 엄마가 혼자 가려고 하신 겁니다. 버스 타는 법도 헷갈리실 텐데, 길도 가물가물하실 텐데, 그래도 딸이 안 오니까 당신이 가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엄마 곁을 지킨 건 오빠였는데 저는 1년에 몇 번 내려오지도 않으면서 효녀 소리나 듣고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마을을 돌았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골목골목을 걸었고 이름을 불렀고 버스 정류장을 다시 확인했고 시장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장은 이미 파장한 뒤였고 가게 셔터들이 다 내려져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남아있는 바닥과 구겨진 비닐봉지들과 꺼진 간판 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엄마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장 보러 오실 때마다 이 길을 걸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허리 굽은 채로 천천히 걸으셨을 엄마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시장 끝자락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거기 부스 안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연분홍색 내복 차림에 낡은 점퍼를 걸치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오빠가 먼저 달려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엄마 얼굴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래져 있었고 눈빛이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길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처럼 아니면 알아보고도 외면하시는 것처럼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오빠가 엄마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엄마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안 오길래 내가 간다 했잖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서운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당연한 걸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안쪽에 붙어 있는 낡은 전화번호 스티커와 금이 간 유리창과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여기 앉아서 얼마나 기다리신 걸까요? 추운 밤 공기 속에서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시장 골목에서 딸이 오기를 기다리신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서울까지 갈까 고민하고 계신 걸까요? 오빠가 엄마를 일으켰습니다. 엄마는 힘없이 일어서셨고 비틀거리셨고 오빠가 부축했습니다. 저도 다가가서 엄마 팔을 잡으려 했지만 엄마는 또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집까지 10분 거리였지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엄마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으셨고 가끔 멈춰 섰고
숨을 고르셨고 다시 걸으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엄마를 방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을 닦아드렸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든 건지 그냥 눈을 감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손은 예전보다 더 작아져 있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매일 아침 반찬을 싸주시던 엄마였습니다. 수세미로 그릇을 닦으시던 손이었고 고무장갑 끼고 마루를 닦으시던 손이었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간 뒤로 엄마 손을 제대로 잡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잠깐 내려와서 밥 먹고 인사하고 올라가기 바빴고 전화로 안부만 물었고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그걸로 안심했습니다. 엄마가 말끝을 흐릴 때도 같은 말을 반복하실 때도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릴 때도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갔습니다. 오빠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빠는 평생 엄마 곁을 지켰는데 저는 1년에 몇 번 얼굴 비추는 게 다였으니까요. 그날 밤 엄마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오빠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엄마가 자꾸 누나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딸은 언제 오냐고, 왜 전화를 안 하냐고,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어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딸이 어디 갔냐고, 찾아야 한다고, 지금 당장 가봐야 한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빠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엄마 곁을 지킨 건 오빠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가끔 내려와서 효녀 흉내만 냈을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효녀라고 말할 때, 동네 사람들이 딸 복 있다고 말할 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실제로는 오빠가 다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초기라서 약 먹으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보호자가 잘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료실 밖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고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 발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는 진료실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고, 나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딸이라고 말하려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딸 닮았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지나다니는데도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왜 우냐고 아프냐고 어디 다쳤냐고 물었습니다. 저를 딸로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우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 주시는 엄마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아침을 엄마와 함께 먹고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가끔 저를 알아보셨고 가끔은 못 알아보셨습니다. 알아볼 때는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고 못 알아볼 때는 저를 멀리서 바라만 보셨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괜찮았습니다. 그저 엄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뭔가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꺼내고 김치를 덜어내고 계란을 후라이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도와드리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말했습니다. 딸 도시락 싸야 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시면서도 딸 도시락을 싸고 계신 거였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엄마 손이 떨렸고 반찬을 담다가 흘렸고 뚜껑을 덮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도시락을 다 싸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네셨습니다. 잘 먹고 다녀. 저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계란 후라이와 김치와 시금치 무침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찬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고 밥도 고르지 않게 담겨 있었지만 그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곧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엄마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고 말씀도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매주 내려가서 엄마 손을 잡았고 옛날 이야기를 했고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는 가끔 웃으셨고 가끔 눈물을 흘리셨고 대부분은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셨습니다. 여름이 왔을 때 엄마가 넘어지셨습니다.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셨고 병원에 입원하셨고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병원에 상주했습니다. 오빠와 교대로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는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고 심전도 기계 화면만 깜빡였고 엄마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7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 발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눈을 뜨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할 일이 없다고, 미안한 건 저라고, 그동안 옆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전도 기계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끼면서도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엄마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안에는 낡은 옷들이 가득했고 서랍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담겨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다 쓴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액자였습니다. 액자 안에는 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2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아직 엄마 곁을 자주 찾아뵙던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액자 뒷면에 엄마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했고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 잘 있거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액자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 이름을 잊으시고 제 얼굴을 못 알아보시면서도 마음속에는 늘 딸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공중전화 부스에서 만난 엄마가 저를 외면한 건 저를 몰라서가 아니라 서운해서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엄마가 계시던 집에 내려갑니다. 오빠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고 엄마 방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에 들어가서 엄마가 앉아 계시던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골목길과 담장과 이웃집 지붕과 멀리 보이는 산이 그대로입니다. 엄마가 매일 보시던 풍경입니다. 동네 시장도 가끔 갑니다. 엄마가 다니시던 그 길을 걷고 엄마가 들르시던 가게들을 지나고 공중전화 부스 앞에 잠깐 섭니다. 부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유리창은 여전히 금이 가 있고 전화번호 스티커는 여전히 낡아 있고 바닥에는 여전히 낙엽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추운 밤 공기와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과 연분홍 내복 차림으로 웅크리고 앉아 계시던 엄마 모습을 떠올립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엄마 생각이 납니다. 반찬통을 열 때마다, 국을 끓일 때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엄마 손이 보입니다. 수세미 냄새와 고무장갑 감촉과 주방세제 거품이 엄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엄마가 고르시던 물건들 앞에서 멈춥니다. 시금치와 무와 배추와 계란과 두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냐고 물어보면 저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손을 가진 분이었다고,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시던 분이었다고, 딸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엄마는 할머니한테 잘해드렸냐고, 자주 뵈러 갔냐고,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시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잘해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을 거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직접 엄마를 찾으러 나가신 적이 있다고, 그날 밤이 너무 추웠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듣습니다. 오빠한테는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오빠는 그때마다 괜찮다고만 합니다. 누나도 바빴으니까, 어쩔 수 없었으니까, 이제 됐으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 엄마를 돌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누나한테 원망이 없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오빠는 한 번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명절 때 오빠네 집에 갑니다. 엄마 산소에 먼저 들렀다가
오빠네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엄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앉으시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말없이 숟가락을 뜨고 반찬을 짚고 국을 마십니다. 가끔 오빠가 말합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반찬이라고, 엄마가 이렇게 만드셨다고, 엄마 생각이 난다고 말합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산소에 갈 때마다 엄마한테 말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잔디를 정리하고, 묘비를 닦고, 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바람 소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탑니다. 고향에서 서울까지 가는 고속버스입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엄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논밭과 야산과 작은 마을과 시골길이 엄마를 닮았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문득 생각합니다. 그날 엄마도 이 길을 가려고 하셨을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버스를 타야 할지 몰라 헤매셨을까요? 표를 어떻게 사야 할지 몰라 망설이셨을까요? 서울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고 신발을 벗습니다. 거실이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 쓸쓸합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십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들입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그 반찬들을 흉내 내려고 애쓰지만 맛이 똑같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다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엄마 얼굴이 떠오릅니다. 웃고 계시는 엄마와 밥을 하시는 엄마와 빨래를 널으시는 엄마와 제 손을 잡으시는 엄마가 차례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전화 부스에 웅크리고 앉아 계시던 엄마가 떠오릅니다. 눈을 감아도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기다리셨다는 걸요. 제가 학교 갔다 오기를 기다리시고 결혼해서 행복하기를 기다리시고 가끔이라도 찾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오기를 기다리시고 명절에라도 얼굴 보기를 기다리시고 마지막까지 제 손 잡아주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그 기다림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효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작 엄마 곁엔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 동네 사람들이 칭찬할 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실제로는 오빠가 모든 걸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가끔 내려가서 잠깐 손 잡아드리고, 용돈 드리고, 사진 찍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게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엄마가 진짜 필요로 하신 건 돈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저는 그것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길을 걷다가도 나이 든 분들을 자주 봅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보면 엄마가 떠오릅니다. 시장에서 장바구니 들고 가시는 할머니를 보면 엄마 생각이 납니다. 횡단보도에서 천천히 걸으시는 할아버지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분들에게도 자식이 있을 텐데 그 자식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밥 먹을 때도 부모님 얘기가 나옵니다. 다들 바쁘다고, 자주 못 간다고, 전화로 안부만 묻는다고 말합니다. 저도 예전엔 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부모님 곁에 자주 가라고, 늦기 전에 손 잡아드리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짓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조용한 밤에 문득 엄마가 보고 싶어집니다. 전화를 걸고 싶어집니다. 엄마, 저예요. 밥 드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전화할 곳이 없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엄마가 나오는 꿈을 꿉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계시고 저는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숟가락을 듭니다. 엄마가 웃으시고 저도 웃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습니다. 자면서 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저는 늘 효녀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엄마를 외롭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날 혼자 집을 나서신 이유는 딸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당신이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추운 겨울밤에 86살 몸으로 길도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딸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공중전화 부스에 웅크리고 앉아 계시던 엄마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연분홍 내복 차림에 낡은 점퍼 걸치고 작은 가방 꼭 쥐고 계시던 모습이요. 그 모습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가 하신 말씀도 잊히지 않습니다. 너 안 오길래 내가 간다 했잖아. 그 말이 제 가슴에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말씀하시던 엄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는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딸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빠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엄마가 어떻게 집을 나가셨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출복을 입으시면서 딸한테 간다고, 딸이 보고 싶다고, 오늘은 꼭 가봐야겠다고 하셨답니다. 만류했는데 안 들으셨고 금방 온다고 하시면서 나가셨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오빠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저를 보러 가시려고 했던 겁니다. 치매로 길을 잃으실 수도 있다는 걸 모르시고 버스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도 가물가물하시면서 그래도 딸을 보고 싶어서 나가신 겁니다. 제가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했더라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더 내려갔더라면 엄마는 그날 집을 나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후회합니다. 그때 더 자주 내려갈 걸, 그때 더 오래 손잡아 드릴 걸, 그때 더 많이 말씀드릴 걸, 그렇게 후회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건지, 자식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욱 실감합니다.
이 아이들도 언젠가 저를 떠나갈 거고, 저도 엄마처럼 기다리게 될 거고, 외로움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는 말합니다. 나중에 엄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전화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라고, 바쁘더라도 가끔은 얼굴 보여달라고 미리 말해둡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자식 목소리 한 번 듣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엄마한테 빚진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빚은 평생 갚을 수 없을 겁니다. 엄마는 이미 떠나셨고, 이제 와서 뭘 해드려도 소용없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엄마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만들고, 엄마가 자주 하시던 말을 떠올리고, 엄마가 사셨던 삶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런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제 아이들만큼은 후회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합니다. 부모를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부모 곁에 자주 가라고,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나는 늘 효녀라 불렸지만 엄마가 그날 사라졌던 진짜 이유는 나였는지도 모릅니다. 딸이 오지 않으니까 엄마가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제 가슴에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